드디어 2022학년도 대비 약학대학 최종 합격을 위한 피트 성적 발표 전략 특강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 특강은 작년에 동일한 주제로 찍은 이제 강의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강의는 추가적으로 특강을 진행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특강을 올해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과 올해가 확실히 좀 입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징적인 변화가 된 특징이 좀 뚜렷한 점들이 있고, 그 특징들을 조금 명확하게 사전에 전달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무엇을 준비를 하고, 앞으로 이 3개월 정도의 이 기간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이제 좀 상세하게 가이드를 드리고, 지난 작년에 동일한 주제로 촬영을 했던 그 강의 내용과는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 올해 강의에서 좀 특별히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작년에 업로드한 유튜브 강의와 올해 새로 이제 진행을 하는 이 특강을 종합해서 어, 다 좀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가서도 작년 거 보고. 왜냐면은 작년에 다룬 내용을 올해도 조금 이야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최소화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빠르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굳이 2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 최소화하고 이제까지 다루지 않은 또 새로운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오늘 강의에서 다루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벌써 참석자분들이 거의 70명 가까이 들어오셨네요. 항상 이렇게 또 비전 파인더에 또 많은 관심과 또 믿음을 보여주셔서, 홍성찬이 항상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음, 정말 이 비전 파인더에 대한 그 좋은 피드백과 그런 믿음으로 항상 주변에 또 많은 좋은 얘기들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또 그런 소개로 인해서 또 비전 파인더를 알고 또 이렇게 어, 가입도 하고 알게 돼서 또 많은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많이 느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또 많이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않는,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특히 7월이 참 더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고생이 정말 많으셨는데, 일단 오늘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은, 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토익도 이제 뭐 이제 끝나고, 이제 시험도 피트도 끝나고 제대로 못 쉰 상태에서 토익도 빨리 해야 되고, 이제 원서도 써야 되고, 자소서 뭐 면접 준비할 거 정말 많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정인 건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지치고 힘든 시기인 것도 맞는데, 한 가지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처럼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집중 시간을 투자해서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합격도 하고 뭐 어떻게 사회에서 나가가지고 진출해서 살아가고 결혼도 하고 뭐 하겠지만, 나중에 가정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내 시간을 오로지 나한테만 신경을 쓸 수 있고 그 시간을 공부에만 전념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은 정말 지금 아니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물론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힘든 거를 조금 넘어서서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생기면은 가족도 챙겨야 되지, 부모님도 뭐 챙겨야 되지 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좀 더 힘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좀 공부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매년 보여주는 슬라이드이긴 한데 홍성찬 소개를 이제 잠깐을 할게요. 그래서 저를 처음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온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저는 이제 홍성찬이고 이제 CRA입니다. CRA. 네, CRA가 뭐 하는지는 요즘은 이제 많이 조금 그래도 알려진 편이에요. 예전 한 4, 5년 전만 해도 전혀 좀 생소한 분야로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야여서 잘 몰랐는데 이제 임상심 연구 이제 모니터 요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느 뭐 글로벌 1위 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뭐 어떤 임상을 했고 뭐 주요 경력 어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 제가 왜 이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비전 파인더를 처음 시작한 거 2015년인데 이제 그때 이 비전 파인더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 내가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 약학대학 입시에는 학원이 이제 이런 면접이나 자소서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이제 메인 주류 부류였고, 그다음에 뭐 합격생들이 하는 그런 면접 스터디도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소수로 이렇게 지금처럼 많고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메인 주류의 분야들이 있었는데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비전 파인더라는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을까? 어떤 점에서 내가 다른 이제 그런 경쟁자들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었을까?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원서를 넣고 자소서를 쓰고 이제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걸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준비하면은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장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 면접관들이나 이제 나를 이제 내가 지원할 대학교에서 나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내가 나의 자신을 제대로 알리고 소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찬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난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제약 이제 산업에 이제 현직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상시험 분야를 이제 현직자인 점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신약 개발의 이제 임상시험 분야는 신약 개발의 가장 마지막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 단계 그리고 제약 산업의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고 그 최신 트렌드를 내가 현직자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대생들이나 학원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강점을 하나 내가 분석을 해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석력, 예측력,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내가 분명히 약대생 면스보다 또 학원보다 분명히 차별화된 컨텐츠로 훨씬 더 좋은 이제 어,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1기 비전 파인더 1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 올해가 7년 차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무엇을 강점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 좀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특강 이후에 좀 심층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약학대학 입시 일정을 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경력 사항은 뭐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특강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총 8개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1번부터 6번까지는 15시 30분까지 완료를 진행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부터 8번 약학대학 재학생 멘토링 안내가 총 3개 대학교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36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36대, 강원대, 충남대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15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약학대학 재학생 멘토링까지 모두 이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정규 강의 시간은 끝났지만 Q&A 시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홍성찬이나 비전 파인더 컨텐츠에 좀 궁금하신
궁금하신 지원자들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년 Q&A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홍성철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는 부분은 질문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충분하게 그동안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뭐 게시글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는 거에 한계점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Q&A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시간은 17시까지로 잡았지만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질문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까지 질문을 받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시 특강, 올해 2022학년도 입시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입시를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전 파인더 특강, 그 다음 교재, 집중 컨설팅 7기, 그 다음에 합격 사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022학년도 입시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그 카페 게시글에 처음에 이제 올해 피트를 이제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남기는 글에다가 올해 입시 특징을 같이 일부 조금 이미 공지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 외에도 더 중요한 공지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익 시험 일정이 좀 빠르죠. 이거는 이미 공지된 바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하고 있은 상태로 알고 있고, 마지막 토익이 10월 24일까지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년에 비해서 항상 10월 30, 뭐 31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토익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 달력 일정, 달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0월 24일이 마지막 토익, 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이 마지막 토익이 10월 24일로 좀 빠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까지 자소서를 준비하고 원서를 어느 대학에 쓸지 고민해 볼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늘어나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시간이 늘어나겠어요. 경쟁자들도 똑같이 그런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유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경쟁자들이 그런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일정을 알고 좀 더 빠르게 대비를 해서 어, 명확하게 이제 타임 프레임을 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에 맞춰서 바로바로 정확하게 움직여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뉴탭스의 이제 구간값 변경이 적용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대학에서. 근데 이 사항은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서 큰 영향은 없는데, 어, 뭐 만약에 토익이 좀 초고득점이 있으신 아니면은 초고득점이 조금 수월하게 이제 확보가 될 수 있는 이제 영어가 좀 이제 실력자들이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뉴탭스에서 좀 초고득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은 뉴탭스를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를 포함해서 이런 조금 고학벌인데 내가 피트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입시 상담 게시판에 그런 사항에 좀 충족되시는 분들 한해서는 뉴탭스를 지원을 해서 점수 확보를 한 후에 뭐 중앙대를 좀 지원해봐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토익이 고득점자, 내가 영어가 좀 점수가 높다. 그러면은 뉴탭스도 한번 도전을 해서 충북대도 이제 뉴탭스 반영을 하면은 토익 만점보다 탭스 점수가 더 높으면은 이제 환산 점수로 더 토익보다 환산 점수 이득이 더 큰 학교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탭스로 점수를 조금 유리한 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자라고 판단이 되면은 뉴탭스 지원하는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서 접수 일정이 좀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최종 입시 요강이 아닌 이제 기본 계획안에서부터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약 3일 정도는 빨라졌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1번에서 얘기한 대로 토익 시험 일정이 빨라진 만큼 원서 접수 일정도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원서 접수 일정이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어느 대학교를 지원해야 할지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좀 더 예년보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이제 리스크가 좀 커졌죠. 왜냐하면은 원서 접수를 내가 어디에 할지를 조금 빨리 결정을 해야지 자소서도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원서 접수 일정이 좀 앞당겨졌다. 그러면 자소서도 빨리 써야 되고 내가 지원할 대학교도 빨리 정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이 얼만큼 예년에 비해 빨라졌는지를 충분히 인지를 한 후에 전략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서류 제출은 11월 10일까지는 아니고 11월 11일까지 이 다음 날까지 이제 제출 서류가 마감인 학교도 있고 뭐 그 다음 주 월요일인 학교도 있고 이건 조금 달라요 학교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교가 원서 접수는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가 11월 10일까지 완료이지만 제출 서류는 학교마다 더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거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펜. 그 다음을 보면은 면접 폐지 대학교가 증가했죠. 그래서 올해 총 이제 면접이 폐지가 확정된 대학교는 상기 이제 세 가지 대학교입니다. 영남대, 목포대, 전남대. 근데 이 대학교들 중에서 좀 전남대가 면접을 폐지했다는 점이 좀 뼈 아프죠. 전남대 나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이제 면접에서 그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뒤집기가 많이 이제 가능했고 그래서 피트 저득점자 중에서 면접으로 뒤집어서 이제 합격한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한 비전 파인더 집중 컨설팅을 통해서도 전남대 그래서 나군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이제까지 많이 공략을 했던 점도 있었는데 전남대가 좀 면접 폐지가 됐다는 점은 조금 뼈가 아프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우석대 나군에서 이제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에서 이제 면접이 신설되었다는 그런 좀 보완점은 있기는 하지만, 면접이 폐지대학교가 자꾸 증가를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축소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정량 점수 확보에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토익은 정말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 공부가 지금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최대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다섯 번째, 모집 정원이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대학교에서 특별 전형 인원이 좀 거의 다 폐지가 되거나 없어지고 일반 전형도 한 뭐 소폭 한 3명,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좀 일부 감소를 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대입 입시를 통해서 입학을 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능으로 입학하는 그 신입생들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피트에서 입학하는 그 신입생 비율을 조금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조금 더 정원이 소폭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한 해라도 빨리 입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마지막이 무엇이냐? 생물 추론 유효, 즉 고득점자 경쟁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 9월 15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피트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성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성적 발표와 동시에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을 PDF 파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분석 파일을 정보를 잘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작년 대비 생물 추론에서 유효한 그러니까 약대 입시에 지원을 했을 때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이것을 점수를 표현하자면은 표준 점수 65점 이상, 100분위로는 한 90% 이상 정도 되는 유효 경쟁자 수가 작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냐? 작년에는 유효 경쟁자 수가, 그러니까 표점이 65점 이상인 그 지원자 수가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하면은 올해는 작년에는 그래서 생물 추론의 유효 경쟁자 수가 한 4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집계가 됐는데 올해는 한 900명 정도로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조선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돌았죠. 무면접대가 돼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예년보다 훨씬 이제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생물 출연 유효 고득점자 경쟁자 수가 작년에는 400명밖에 되지 않아서였던 이유가 훨씬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생물 추론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은 생물 추론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주는 대학교로 많이 지원을 이제 분산돼서 많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400명밖에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생물 출원이 90%, 100분위가 90%가 안 되는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100분위를 갖고 있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한 2,000명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물 가중치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드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할 수밖에 없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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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율에 가중치가 없는 대학교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 잘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지 올해 원서 접수 전략을 짤 때도 잘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10월 말에 있는 원서 접수 전략 특강, 이제 오프라인 특강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생물 출원 유효 고득점 경쟁자 수가 올해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조선대가 작년만큼 추가 합격이 많이 돌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생물 추론을 잘 받은 사람이 그 생물 가중치를 받는 대학교로 많이 분산해서 이제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빠져나갈 거로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원 전략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면은 좋겠다. 자, 그래서 2022학년도에 그런 입시의 특징은 이제 6가지로 다 살펴봤어요. 근데 이런 이제 특징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홍성찬이 왜 무료 특강을 9월부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갖고 있거나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을 해도 대학 입시를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노력해도 뒤집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전 파인더 1기부터 7기까지 지금 이제 거의 7년간 운영을 하면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고 이 마음가짐 하나로 굉장히 큰 역전을 이뤄내고 합격을 해내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매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2년 전만 해도 시험지 이제 PT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지를 공개를 하지 않고 이제 다 수거를 해갔었는데 이제 시험지를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자들이 9월 이제 성적 발표 전까지 이제 시간을 흘리지 않고 가채점을 빠르게 해가지고 원서 접수 전략이라든지 자소서 면접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야. 약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좀 더 이제 빠르게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강의를 예년에 비해서 더 빠르게 이제 앞당겨서 교재 출판도 더 빠르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은 첫 번째로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특히 뭐 피트 점수, 출신 대학 GPA, 뭐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 토익 점수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이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를 뽑자면은 저는 마음가짐, 즉 이너 프레임이라고 이제 홍성찬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가짐이라고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만큼 중요한지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홍성찬은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홍성찬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팀장님들한테 이제 어떤 말을 이제 종종 듣냐면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입사를 한 지 1년 반이 지났어도, 어, 가끔 팀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은 홍성찬이 입사를 할 때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면접이 아직도 기억이 나다.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들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어떤 점이 인상이 좀 깊었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은 어,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직을 할 때, 지금 회사가 이제 글로벌 1위긴 한데, 그 글로벌 1위 회사에 이직을 할 때, 내 경력이 조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치면은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내가 뭐 서류 평가 항목이 좀 없는 것 같다든지, 뭐 피트나 뭐 토익 점수가 조금 낮은 것 같다든지, 뭔가 내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그런 요소들을, 부족한 요소들을 내가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경력이 1위 이쪽 회사로 옮기기엔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특히 이제 이쪽 CRA 임상업계는 여성들이 많은 이제 집단인데 남성으로서 뭔가 조금 불리한 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불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경쟁률을 또 뚫고
이제 최종을 이제 합격을 하게 된 이유에는 팀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홍성찬의 그 면접을 보았을 때 마음가짐과 어떠한 그런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이 평가 뭐 요소들이 조금 부족해도 면접에서 내가 얼만큼 좋은 멋진 생각을 갖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사실 면접은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PT 성적을 받은 다음에는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점수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토익을 열심히 해도 이게 의미가 있는 뭐 노력일까? 이런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작년 특강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최종 합격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왼쪽 오른쪽을 나누면은 왼쪽에 해당되는 이런 피트 점수 출신 대학 GPA 나이들은 이미 끝난 것들, 이미 결정이 되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나 뭐 후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비두고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 지금부터 내가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잘 쓰면 되고 면접도 잘 준비를 하면 되고 토익 점수 지금 아직 시험이 최소 이제 3번이 남았으니까 3번의 토익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근데 잘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이런 자소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뭐가 세팅이 돼야 된다? 마음가짐이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전에, 면접 준비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무료 특강을 오늘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갑의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돼. 갑의 마인드. 갑이라고 하면은 일단 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국어사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을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학대학 입시, 특히 대학교 입학에 대해서는 올바른 마인드를 갖추고 있지 않고 보통은 취업을 준비하는 듯한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수님들한테, 면접관들한테 잘 보이거나, 그래서 환심을 사거나, 간절함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뭐, 모습으로 내가 아첨을 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대학교 입시는 여러분들이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교수님들 월급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는 입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월급, 연봉을 받은 만큼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결과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달라요. 대학교 입시랑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근데 대학교는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서 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입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관들한테 잘 보이거나 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대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명확한 뜻과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을이 아니라 갑의 마인드를 장착을 해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을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 비전 파인더 카페 이제 게시판에서 입시 상담 글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닉네임이니까 괜찮아요. 사실 뭐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닉네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제발 약대 가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그런 간절함이 뭐 보이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진짜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이제 닉네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닉네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이미 마인드 자체가 을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붙게 해주세요.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와 프레임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접근하면은 절대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갑의 마인드를 장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작년 이제 강의에도 이제 자세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뭐 맹목적으로 이제 약학대학을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몸담았던 전적대학을 막 부정한다든지 뭐 약학에 대해서 막 우상화 신격화 막 무조건 띄워주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 교수진 띄워주고 뭐 거의 지원 대학의 대변인처럼 약간 뭐 거의 그 정도의 약간 느낌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약학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도대체 이런 시간과 큰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태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과 을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을은 도대체 보통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 차이점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학교 입시에 있어서는 갑처럼 갑의 마인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 갑은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갑은 요구를 하죠. 요구. 을은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을은 내가 항상 간절마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뽑아만 주신다면 이렇게 뭔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를 꼭 뭐 뽑아 주신다면 제가 뭐 열심히 공부도 할 거고 뭐 학우들과 뭐 팀워크를 이루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약속을 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담보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전 파인더를 통해 합격했던 학생들, 그 다음에 점수가 좀 낮았지만 이렇게 면접에서 많이 뒤집고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냐? 대학교 입시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약학대학에 들어와서 수학을 하려면은 이런 지원자들이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것들을 갖춘 지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약학대에 오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 요청이 아니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요구. 그래서 말 자체가 달라요. 느낌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발되어야 한다고 누구든지 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가 드러나는 말이나 뭐 어떤 사람이 약학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된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뭔가 단호한 문체와 말투를 잘 써준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의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교에 뭐가 매료되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의뢰 관점에서 내가 대학교 입시를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오늘부터 이제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오늘 특강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올바른 마인드로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성찬은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 2015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7년간을 그렇게 해오고 있고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렇게 실제 합격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도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언급을 해놨었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였었냐면, 실제로 이제 집중 컨설팅을 이제, 이 사례는 2기, 그러니까 2016년도죠. 2017년도.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최상위권 대학교에 이제 면접을 갔단 말이에요. 지원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이 학생한테 내가 어떻게 이제 가이드를 주고 면접 준비를 시켰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또 심지어 최상위권 대학교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더 잘 보여야 되고 교수님들이 이제 되게 권위가 높게 느껴지잖아요. 최상위권 대학교니까. 그러니까 막 덜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뭐 선발만 해주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 하이 프레임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면접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면접 스터디에서도 이제 사설 면접 스터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다 시켰고 학원도 그렇고. 근데 홍성찬은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내가 이렇게 이제 지원을 이제 대답을 하면은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최상위권 대학교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본인이 우리 학교에서 선발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홍성찬이 이제 알려준 그 대답을 딱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면접이 끝나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교수님이 딱 잡았다는 거야. 그 학생.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면접이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교수님이 타구는 어디 지원했어요? 라고 딱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정규 면접 때 물어볼 질문은 아니었지만 너무 면접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이 학생을 뽑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른 대학교는 어디 지원했는지, 다른 대학교를 어디 지원했는지 알아야지, 이 학생이 딴 데로 갈지 우리 학교로 올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그 학생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 학교보단 우리 학교가 더 좋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갑의 마인드를 장착하고 면접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장 가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느냐, 교수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교수님들한테 잘 보이고 막 이러해서 막 교수님들이 흡족해하고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잡고 싶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호감을 표시하는 이런 피드백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감을 받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홍성찬이 가르쳐주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실제로 실전 면접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교재도 충분히 이제 기술을 해놨고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내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제 제가 컨설팅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수강을 해서 실제로 합격했던 사람들의 자소서를, 우수 합격생 자소서를 이제 많이 이제 기술을 이제 실어 놓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충남대학교 약학대 합격생 자기소개서를 예시로 가져온 이유는 이 학생은 이제 비전파인더 1기였어요. 1기였는데 굉장히 마인드 자체가 이미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그 자신의 그런 뜻과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자신과 의지와 기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자신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의지가 강한 학생이었는데, 이런 의지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문체에서도 그런 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빨간색 밑줄 친 글자를 보면은 연구보다는 일찍 사회 진출에 제 능력을 발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단호한 표현을 잘 써준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뭐 글이나 자소서를 작년에 써봤다면은 내가 어떤 문체를 자꾸 쓰고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확신 없는 말투를 많이 쓴다거나, 뭐, 내 능력을 발휘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라든지, 뭔가 좀 확신에 없는 말투라든지, 자신에 없는 그런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도록 타인에게 그런 말투와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컨설팅을 이제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교재 맨 뒤에 표지 맨 뒤에 부분에도 이제 합격 수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학생 중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니 이 대학을 선택했다. 이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고 자소를 쓰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학생은 이러지는 않았어. 심지어 이 지금 사례의 주인공인 학생은 2018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를 합격하기 이전 연도에 경희대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경희대가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에 갔는데 떨려가지고 대답을 아무것도 못하고 나와서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랬던 학생이야.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인드만 바뀌면 얼마든지 이제까지 얻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홍성찬이 교재를 만들 때 바로 뭐 자소서 뭐 샘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소서에 대한 뭐 어떠한 기술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어떠한 자기의심의 굴레를 벗어나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관점의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마인드 세팅을 먼저
초반부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제까지 구매하고 아니면 구입할 사람들이 교재를 읽을 때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롤로그부터 이렇게 자기소개서 이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교재를 이제 제작하는 이유는 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롤로그도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뭐 자기소개서, 뭐 학교생 자기소개서 문서 이런 것만 골라서 읽는다든지 뭐 이런 무기 세 가지 이런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읽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좀 정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재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올바르게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 점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공지를 올해도 이제 공지로 똑같이 업로드 해놓긴 했었는데,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교재뿐만 아니라 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점과 사고를 좀 확장시키거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이 카페 게시글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한 이런 도서들은 홍성찬도 여러분들처럼 20대 때 그리고 20대를 넘어서 이제 30대가 되어서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도 읽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홍성창도 이런 책들을 통해 이제 사고가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좀 성장하게 된 그런 아주 좋은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책들을 좀 엄선을 해서 기본 단계부터 심화 단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 도서까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추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냥 마음으로만 자소 잘 쓰고 싶고 뭐 면접 잘 보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홍성창이 어떻게 하면 이제 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이런 교재 이런 책도 좀 빌려보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좀 충분하게 정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 뭐 토익을 이제 점수가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뭐 자기소개서를 이제 바로 준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번 뭐 추석 명절 이제 연휴 기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 특강 끝난 다음에 뭐 빠르게 이제 도서관을 간다든지 뭐 서점을 가든지 해가지고 이 책들을 사서 꼭 순서대로 이 기본 단계는 순서대로 11계단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빅피처를 그려라 이 순서대로 1, 2, 3 읽고 프레임은 시간이 없으면은 선택 도서에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1번, 2번, 3번은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순서대로. 특히 빅픽처를 그려라 이 전옥표 저자의 빅픽처를 그려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홍성찬이 이거 20대 처음 읽고선 책을 그동안 읽었을 때 밑줄을 치면서 막 너무 밑줄을 치고 싶고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은 이 책이 처음이었어요. 나에게 엄청난 그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던 그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보람을 느끼면서 뭔가 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욕망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은 이 빅피처를 그려라라는 책이 분명히 그 열정에 불을 지펴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소서를 빠르게 쓰는 것보다 어떤 마인드를 내가 세팅을 해놓고 자소서를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인드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은 자소서는 생각보다 빨리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컨설팅도 뭐 순위가 좀 밀려서 뭐 10월 말에 컨설팅 이제 하고 대면 상담 해가지고 자소서 쓰면은 막 2주밖에 없고 막 그래서 선생님 저 이제 빨리 쓸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홍성찬 매번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마인드 잘 갖춰져 있고 내가 어떤 자소서를 써야 될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은 준비가 돼 있다면은 자소는 생각보다 금방 쓴다. 일주일이면 금방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 있고 좋은 자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세팅에 조금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심화 단계도 선택입니다. 토익 공부도 하고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트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이제 통찰과 이제 성찰을 해놓은 그런 이제 책들 그 중에서도 좀 엄선해서 이런 이제 1, 2, 3, 4번 책들을 이제 좀 선정을 해놨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정독해도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읽고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하나로 좀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선생님 견해를 풀어서 이제 교재에다도 잘 적어놨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도서를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그냥 책에서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접했으면은 무조건적인 정보 수용을 하면 안 되고
필요하다면 도서를 읽고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찾아보면서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베 마인드를 장착을 이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게 되면은 면접에 가서 이런 질문을 받거나 자소서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받으면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해서 이제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이드를 줄 때 좀 잘못된 가이드를 주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많이 주고자 하는데 특히 인재상에 자꾸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해라, 뭐 이렇게 적어라라고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인재상에 맞추는 것은 정말 추천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카페 이제 글을 통해서 인재상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 의미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카페 글을 통해 이제 기술을 해놨지만 대학교 입시와 취업은 좀 다르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인재상에 맞춰서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은 취업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봉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내가 인재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지 취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취업에서 대학교처럼 접근하면 떨어져요, 오히려. 회사를 갔는데 내가 저는 저 자신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필을 하면은 떨어져. 회사의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는. 그런데 대학교 입시는 인재상에 맞춰서 적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재상이 없어도, 인재상에 그 학교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에 내가 부합하는 게 없어도 내가 인재상을 제시를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저는 약학대학에 입학하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약사가 될 사람이라면은 약사라면은 정보에 종합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약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약대에 지원을 했을 때 학업 성취도도 훨씬 좋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인재상을 오히려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의지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제시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아까 처음에 송성찬 소개할 때 이제 얘기를 했죠. 설명을 했죠. 인재상 자꾸 찾아보고 내가 그거에 맞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 차별성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이화여대 아니면 뭐 덕성여대 뭐 성균관대 뭐 강원대 이런 대학교에 인재상이 새로운 인재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인드, 갑의 마인드를 장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천만 원 이상 큰 돈과 여러분들의 20대라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입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원자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더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죠. 대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 비슷하다고 느껴지니까 교수님들이 선발을 자꾸 어려워하니까 매년 그 입시 전형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가베 마인드를 장착을 해서 앞에 위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전 파인더의 그런 합격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예시처럼 강한 의지와 기준을 갖추어서 가베 마인드를 장착해서 을이 아니라 이제는 가베 마인드로 대학교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베마인드를 장착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이런 질문들 이렇게 보면은 뭐 가군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 생각하냐? 뭐 약학대에 진학한 이유가 무엇이냐? 대학원 왜 그만뒀냐? 학문 적합성이 낮아 보이는데 왜 선발해야 되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홍성찬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받으면 사실 되게 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질문보다, 뭐 이런 질문을 다? 뭐 이런 질문을 하지? 되게 쉬운데? 이런 느낌을 자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가비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왜 어려워하느냐? 자꾸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려고 하거든. 면접관이 어떤 답을 원하는 거지? 자꾸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정답은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냐?
안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느라 뭐 재학 초시로 합격한 경우는 많이 이제 드무니까 안 그래도 공부하나 자신감도 많이 이제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많이 어렵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생각과 마인드를 많이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제대로 이제 갖춰지면은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질문이 어떻게 느껴져야 된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문처럼 들려야 된다고. 아,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나한테 하다니. 되게 면접관들이 되게 좀 바보 같다. 솔직히 홍성찬은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받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실제로 이 맨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이거 지원자 가군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아, 이거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럽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지우고. 이 질문 비슷한 질문은 홍성찬이 면접 때 이제 회사 면접에서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홍성찬은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때가 5월 정도였는데 이제 저는 취직을 준비한 지 한 3개월? 되게 좀 짧은 시간만 이제 취직이 된 케이스인데 홍성찬 씨가,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간 그 회사에서 홍성찬 씨가 지난 뭐 몇 달 동안 그 취업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 몇 달 동안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마지막 그 2차 면접에서. 근데 홍성찬은 그 질문 들었을 때 되게 뭐 이런 질문 되게 쉽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대답했어. 딱 정확하게 이제 다시 생각을 해서 그 글자수를 세봤는데 23자였어. 23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의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으면은 이런 질문들을 장황하거나 설명하지 않게 돼. 이런 질문들을 이제 그 교재에서 인성 면접 부분의 수학 분석에서 이제 T에 해당하는 이제 threat,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질문 부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 유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답변이 거의 다 짧게 나옵니다. 답변이 장황하나 길지가 않아. 그래도 충분히 대답이 되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이제 트랩을 걸게 되면서 그 면접관이 좋은 점수를 안 주면 안 되게 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 이제 답변을 듣고 싶을 텐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답변을 안 알려주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답변을 알게 되면은 그게 좀 보편화되면은 그 답변의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것이 있고 누구나 그 답변을 얘기하면은 임팩트가 떨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로 그 면접이라는 거는 그 면접의 앞, 뒤, 전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어떤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어떤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느냐. 그런 일치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막 이상하게 막 되게 을처럼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런 가구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치성을 굉장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직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답을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갑의 마인드가 정확하게 마인드 세팅이 잘 되면은 이너 프레임이 잘 갖춰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 실제로 비전 파인더를 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잘 마인드 세팅이 된 사람들은 이 답을 스스로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찾게 되더라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답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답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 마인드 세팅을 해보고 그럼 분명히 여러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해줘. 그러면은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뒤집을 수가 있어요. 홍성천도 그래서 이 질문을 받던 이 회사를 결국 이제 합격을 해서 그 입사를 했는데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사부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지원율이 400대 1이었대. 400대 1. 그러니까 400명 중에 그때 또 저는 입사 동기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나 한 명만 뽑혔거든. 400명 중에. 그 외국계 그때 회사 처음 입사를 했을 때 그때는 글로벌 5위 이제 임상시험 전문 기관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글로벌 5위로 처음 입사를 했었는데 이 외국계라 그런지 공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하는 사람 뽑고 싶은 만큼 뽑은 건데 400명 중에 나 하나 뽑았더라고. 그래서 동기가 없어서 좀 고생했어. 친구가 없어. 그건 좀 그런 점은 있었는데 나도 놀랐죠. 400명이나 지원을 했을 줄 몰랐는데 그런 이제 최종 면접에서 이제 나랑 어떤 사람을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나와 경쟁을 했던 그 사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고 좀 뭐
을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되게 다른 이제 답변을 하니까 그때 그 대표님 반응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 막 엄청 웃었어. 하하하. 그때 여자 대표님이었거든요. 막 엄청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밌네 이러더니 이제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면접 잘 볼 수 있다. 홍성찬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갑은 약학대학 교수님이 아닌 바로 누구다? 지원자다. 여러분이다. 그래서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들한테 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갑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까지는 이제 인지를 했잖아요. 중요성도 알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나를 그런 갑의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선생님, 갑의 마인드를 장착하라는데 왜 갑자기 사랑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왜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막 자존감도 낮고 뭐 지금 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성적 발표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뭐 1번을 골랐어야 되는데 막 3번을 골라서 그거 하나만 뭐 더 맞았으면은 진짜 그걸 왜 고쳐가지고 내가 성적 이렇게 나왔고 막 엄청 후회하거나 지금 자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담들도 많이 받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갑의 마인드를 장착하고 지금 이 시점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후회와 자책들을 멈추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신을 해석하는 시선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 어떻게 바꾸냐? 그걸 알려줄게요. 실제로 작년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제가 지금 홍쌤에게 하고 싶은 말 여기 카페 가보면은 됐어. 펜. 카페 가보면 홍쌤이 하고 싶은 말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지글로도 이제 제일 상단에 이제 배치해 놓긴 했는데 작년에 어떤 학생이 물어봤냐면은 선생님은 후회되는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비전 파인더를 하면서 이런 걸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 근데 되게 신선하더라고. 이런 게 왜 궁금할까? 이런 거 알려주고 싶긴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딱 마침 물어봐서 되게 좋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글을 남겼나 이렇게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선생님은 바꿀 수 없는 결과이고 후회가 나는 때 그 생각 어떻게 떨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이제 보니까 자기가 시험지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뭐 마지막에 답도 바꿔서 막 틀리고 뭐 그랬는데 그냥 실력이다 하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마음 편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말이죠. 후회가 남고 계속 생각나고 막 슬프고 그렇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7번으로 뭐 찍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 그래서 참 우울하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이제 나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 관리가 잘 힘든데 이제 카페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 같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는 뭐냐? 나는 그런 것들이 후회되는 감정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선생님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한다? 나는 홍성찬은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로 그냥 단단한 사람 같으니까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궁금하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선생님은 단단한 사람 같다는 거잖아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근데 그랬을까요? 홍성찬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홍성찬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과 그런 비슷한 시간들을 걸으면서 엄청 후회하고, 원래 또 성격이 후회하고 자책을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홍성찬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홍성찬.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뒀죠. 공개 댓글로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가이드를 줬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결과 후회가 남지 않은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거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다.
그렇게 하면 후회가 남지 않을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이라 홍성찬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때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홍성찬은 어떻게 한다?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과 다르게 나는 그때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한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내가 20대 때 그리고 그때는 뭔가 내가 잘 모르고 나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내가 다 잘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때는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봤더니 그때는 내가 어리석기도 했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순간에 시험 보는 그 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느 순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때 부족했고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나은 내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홍순찬이 깨달은 거죠. 그 다음부터 후회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홍성찬은. 때로는 후회가 자책이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훨씬 수월하게 그런 생각과 감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후회를 느끼는 그 당시에 나는 발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만 이제 멈추고 이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자기 위로나 현실 도피가 됐겠지만 홍성찬은 한 가지 더 했단 말이죠. 무엇을 했냐? 앞으로 비슷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서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동반이 돼야 돼. 이게 동반이 돼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자기 위로나 현실 도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특히 지나온 과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내가 뭔가 후회하거나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어.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실수했던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탁하려는 사람도 있어.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발전이 없어. 발전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나 현실 도피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말고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게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나는 권장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교재에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관점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있는 피트 점수, 지금 나온 그 피트 점수를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 피트 점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 걸림돌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항상 홍성창이 강조하는 것,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면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절대 대답을 못 해요. 이런 질문 가끔 하거든요, 면접에서. 지원자, 작년에는 어느 학교 지원했어요? 올해, 그럼 지원은 어디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 지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올해 지원한 대학교랑 다른 대학교를 지원했어.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수님이 올해는 그럼 작년에 지원한 대학교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어보거든요, 가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근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갑의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거 대답 못 합니다. 절대 못 해.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대학교를 지원했다고 쳐봐요. 작년에는 B를 지원했고. 그럼 이거 당황하면은, 이거 100% 이제 횡설수설 하면서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제가, B의 대학교를,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대학교는, 그러니까 올해 지원한 대학교는 그때는 고려할 생각을 못 했다. 라든지, 그때는 올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를 지원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 대학교는 굉장히 높은 대학교라서 그때는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라든지 이게 또 을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접근은 안 돼. 이런 이런 질문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해. 그리고 굉장히 잘 답변하고 되게 점수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홍성찬이라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딱 질문 받으면 뭐처럼 들려야 된다? 우문처럼 들려야 된다. 아, 작년에는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한 사람은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 작년에는 제가 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를 지원할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그때는 내가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점수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대학교를 지원하는 거에 굉장히 망설여지고 분명한 대학교에 그래서 기준이 없었다 내가. 이 키워드가 나와야 돼. 내가 대학교 지원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그 작년에 대학교 입시를 실패한 후에 제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분석 보완을 했을 때, 아, 내가 대학교를, 약학대학을 그냥 맹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대학교를 갈 때 어떤 점들을 내가 살펴봐야 되고, 어떤 대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학교일지를 내가 1년 동안 더 생각해 봤다. 그리고 그 기준을 올해는 세웠다. 그 기준에 무엇인데 지금 지원하는 대학교가 그것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올해는 뭐 B가 아니라 A, 지금 내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지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이게 면접 답변을 예시로 하나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답변이 길어요? 안 길죠. 한 30초밖에 안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이 짧지만 그래서 강령하고 임팩트 남기고 굉장히 올바르고 멋진 생각을 갖고 있는 지원자라고 면접관 인상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잘 장착이 됐으면 얼마든지 면접 답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갑의 마인드를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문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마인드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준비를 하고 면스를 하고 뭐 예상 질문 준비하고 절대 답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인드를 세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학 입시에 올바른 마음가짐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발전하려는 그런 노력, 이 발전이 동반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자책과 후회를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자기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뭐 해야 한다? 발전하려는 현재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이것만 갖춰져 있으면 작년에 뭐 실수했거나 작년에 뭐 헛짓했거나 뭐 잘못된 거 이거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멋지게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소서도 훨씬 더 멋지게 쓸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무료 특강에서 성적 발표 위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인드라든지 뭐 입시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10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화장실 다녀오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분간 잠깐 쉬고 2시 45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